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7번째 강의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살펴본 뒤에 채무불이행의 첫 번째 유형인 이행지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앞에서도 간략히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행 청구에 대한 판결 등을 받은 뒤에 강제 이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되고, 이러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채권의 내용인 기본적인 급부 의무 이외에 부수적인 의무 위반으로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의 모습으로서 이행지체, 전통적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완전 이행과 채권자 지체가 또 다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분류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그 체계상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말 그대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의 입장에서 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채무불이행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 지체를 수령지체, 즉 채무자가 변제를 함에 있어서 변제를 늦게 받는 것 또는 받지 않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 채권 소멸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는 전통적인 입장에 의해서 채무불이행의 모습을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행불능이 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원시적인 불능으로서 채권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었는데 그 후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 후발적 불능이 여기에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긴 했는데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행을 함으로 인해서, 즉 급부로 인하여 또 다른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행의 범위를 넘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더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적극적 채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자주 들어지는 예로서 우리가 닭을 10마리 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병이 들었다는 경우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 닭을 산 사람은 농장에 100마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10마리를 추가해서 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든 닭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100마리도 감염이 돼서 죽을 수가 있죠.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닭 10마리를 삼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100마리까지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행으로 인해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인 채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채권자 지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않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그러한 채무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채무 불이행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나하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공통적으로 어느 경우에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위에서 본 채무 불이행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건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 사실 내지는 그러한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은 객관적인 상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가서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은 그것이 주관적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주관적 측면에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즉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과실에 의해서 그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이처럼 유책 사유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관적 요건과 예로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08년 2월 21일자 신문에 제사를 안 지내려면 땅을 돌려줘라 하는 판결이 내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들에게 증여를 미리 한 것이죠. 그런데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다시 부모에게 재산을 반환해라 하는 판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가족 간의 재판이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조상 제사를 지내고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뒤에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 대해서 그 땅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그것인데, 재판부는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청구한 아버지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들여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판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낸 청구에 의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거듭 요구해서 미리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땅을 주는 조건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달 120만 원씩을 지급하며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땅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약속하고 넘겨준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적은 땅이 아닌데 2004년 2월 인천 영흥도 소재의 논밭, 임야, 대지 등 모두 2만 8천여 평방미터의 땅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강 씨는 이처럼 땅을 증여받은 뒤에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부모 집의 발길을 끊고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뒤에 거주지를 숨기면서 부모를 피해 다니고 2005년도부터는 부모에게 생활비도 전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 몰래 땅을 팔려고 하다가 안 되자 일부 땅을 담보로 해서 4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에 비춰봤을 때 여기 증여계약이 있고, 이러한 증여계약을 전제로서 채무가 즉 증여 조건부 채권이 되겠죠. 그 땅을 받는 조건으로 제사 지내고 부모 모시고 또 온전하게 땅을 부모가 살아생전에서는
온전하게 땅을 보존하면서 지켜라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채무가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있는 것인데 이러한 채무를 그 아들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지키지 않았다 하는 유책 사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의 객관적 요건으로서는 채무 불이행이 위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위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따라서 우리 민사에서도 채무 불이행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된다 하는 소극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서 유치권의 행사가 있을 때 또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을 때 또는 이행기를 유예할 때, 즉 3월의 변제기인데 6개월 이후에 이렇게 변제 시기를 늘려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 경제 사정이 나쁠 때 이러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제 유예가 있는 경우에 이런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피난 이러한 요건들이 있을 때 채무 불이행은 이런 위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채무 불이행, 즉 위에서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 내지 객관적인 상태, 또 고의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을 때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이러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어떻게 채권자가 할 수 있는가 하는 효과를 보면은 먼저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겠죠. 즉 채권 내용대로 이행하라 하고 먼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도 듣질 않으면은 이행을 강제, 즉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의 강제 이행으로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체 집행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통상 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행을 강제해도 채권의 실행이 안 된다든가 할 때는 또는 그렇게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채권 상태로부터 즉 채권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기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를 잘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사에서는 이러한 관리비를 장기 연체했을 때 단전, 전기를 끊고 단수, 수돗물 공급을 중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것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통상 이 관리비를 장기 연체했을 때 단전 단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전이나 단수는 임대인이 갖고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공공적인 이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 아예 임대차 계약서에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계약 시에 임차인도 그러한 단전과 단수 조치에 대해서 감수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에 따라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장기 연체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내라 하고 청구해서 이행 판결을 받고 그러한 이행 판결에 기해서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전과 단수 조치라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 이행 강제에 있어서 간접적인 강제 방법으로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채무 불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이러한 네 가지의 채무 불이행 유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행지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요건은 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또 채권자 지체를 비롯한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공통적 요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행지체의 특수한 요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행지체의 요건은 먼저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행기가 언제가 되는가? 언제 이행기가 도래됐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채무에 따라서 이행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채무 중에는 확정기한부 채무, 이 확정기한부 채무는 말 그대로 이행할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몇 월 며칠 날 이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날짜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채무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음 날이라는 것은 그 이행기, 그날은 어떻습니까? 그날 이행해도 된 것이죠. 지체가 아니죠.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시채권 내지는 무기명 채권 등 증권을 가진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 청구를 한 때가 해당이 됩니다. 즉 어음이나 수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은행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렇게 증서를 제시를 해야 또 돈 낼 사람한테 직접 증서를 갖다가 제시를 해야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추심 채무 및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협력할 그런 자세가 이미 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의 협력과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있고 이때 바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채권법의 계약 유형들이 대부분 쌍무계약입니다. 즉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그러한 계약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가 동시에 채권자가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제공한 후에 이행을 최고할 수가 있고 이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했다. 따라서 지체 책임이 진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원래 가장 많은 것은 매매 계약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은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잔금 기일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이행지체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잔금과 통상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금을 달래려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한과 관련해서 특히 확정기한부 채무와 관련해서 분양 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을 못 지켰다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기사가 즉 판결 내용이 2008년 2월 18일자 법률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 광고에 명시된 입점일에 대해서 통상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가 상가를 분양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통상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광고지에 나오는 그러한 날짜에 준공되리라는 것은 이렇게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그러한 입점 예정일은 그동안은 청약의 유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보도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기서 그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려 했고 특히 이 등산복 매장을 운영할 때 일간신문에 나온 2006년 9월의 그랜드 오픈 현 공정률 80%라는 상가 분양 광고를 보고 이 분양 광고대로 한다면은 9월부터 장사를 하겠구나. 즉 대부분 이러한 등산복은 가을에 이제 가을부터 겨울 이러한 때 등산을 많이 하니까 상당히 그 판매가 집중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계약 과정에서 그 건설사 직원들에게도 수차례 9월 달에 입점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고 그때 직원들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9월에 입점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공사가 지연돼서 2006년 11월 달에 가서야 비로소 완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 특수를 놓쳐버린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이행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청약의 유인으로 보기 때문에 9월이라는 이러한 기간이 확정적이다라고 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사례에 있어서는 바로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상가 입점 지정일을 2006년 9월경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판결에서는 9월까지 입점 예정일을 지정한 것으로 약정했다고 이렇게 확정을 해서 확정기한부 채권으로 채무로 이렇게 의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 중에는 불확정기한부 채무가 있는데 이러한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이행이 도래한 것은 바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라는 387조 1항 후문이 있습니다. 채무 중에는 기한이 없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언제 이행기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 387조 2항에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이행기가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이행이 되니까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즉 돈을 빌린 대여금의 경우에는 근데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그 내용이 없을 때는 어느 때가 이행기가 되는가 하면은 최고 후, 즉 이행 최고를 한 뒤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3조 2항에서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 통상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행 최고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이러한 내용 증명에 일주일 또는 열흘 이 정도의 기간을 명시를 하고
그러한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당일부터 지체됐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확정기한부 채무에 있어서는 그 기한 다음 날부터라고 지체가 그 다음 날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본 그날부터 손해가 난 것이죠. 따라서 그 당일부터 지체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앞에 확정기한부 채무에 있어서 그 확정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388조에 들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행 청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왜 이러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고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면은 채무자의 그 채권에 대한 이행을 확보할 수가 없죠.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이러한 담보가 없으니까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처럼 담보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바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채권 계약을 했는데 차후에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채권이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한 때입니다. 즉, 이 네 번째 사유가 바로 계약서의 특약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청구한다, 이런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 청구 또는 기한까지 이자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통상 휴대폰을 살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짜 또는 한 푼도 휴대폰 비용을 내질 않고 이렇게 계약한다라고 광고가 많이 있죠. 여기 기사에 나오는 사진에서도 마진 노후 공짜 이렇게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짜일까요? 계약하는 당시에는 물론 현재 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공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겉보기에는 이익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손해다라고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인데 알고 보면은 손해가 될까요? 바로 그 밑에 2년의 약정 조건을 어길 경우에 할부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휴대폰을 공짜로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정 기한을 가만히 보면은 2년 동안 일정한 조건을 거기 부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을 때는 그러한 할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내지는 기타 손해까지도 더 청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채무자가 이행기가 아직 되질 않았는데 앞으로 이행기가 되더라도 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라고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행기가 되더라도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이행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가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도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행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미리 계약 상태를 해지하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논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거절 당시에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행을 거절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것이고, 바로 이행 거절을 할 그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다, 또 있다는 그러한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행지체가 되는 두 번째 요건으로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즉 이행지체는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행지체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후에 이행불능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즉 처음에는 이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때를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아예 이행을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이죠. 이때 우리 학설은 이러한 경우를 이행불능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따라서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차후 다음 시간인 이행불능을 할 때 또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그러한 사유라도 이제 채무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행지체 후에 그러한 결과가 있을 때 채무자로 하여금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행지체 자체가 채무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무자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것, 즉 이행지체에 대해서 채무자의 유책 사유가 있을 것 하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채무의 목적에서 금전채권을 검토할 때 살펴본 바와 같이 금전채권, 즉 돈을 지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도록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책 사유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채무를 지체하고 있을 때 유책하다라고 이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책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한데, 이때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나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도 이를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민법 총칙 또는 친족법에서 그러한 사항인데, 법정 대리인의 예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또 파산관제인, 또 가사 대리권을 가지는 부부, 즉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유언 집행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고의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예로서 우리가 운동선수의 경우에 우리 김병현 선수의 예가 하나 들어져 있는데, 감독이 등판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 즉 세 번째 투수로
치료에 나서기로 돼 있었으나 경기 시작 전에 아프다라고 팀에 통보한 뒤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아마 여기 괘씸죄 이런 용어로 봐서 다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계약을 해제하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렇게 돌아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기타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 아까도 휴대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통상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생들이 대부분 휴대폰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 본인 여부를 누가 확인해야 되는가, 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함께 동행해서 왔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책임이 위탁 판매자에게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고 또는 계약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법정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 그 자신의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행대행자는 이행을 대행하기 때문에 약간 채무자와 좀 더 이행보조자보다는 좀 더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 감독에 관해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행대행자는 좀 더 책임 범위가 적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이행지체의 경우에 책임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조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행지체의 경우 면책약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면책약관은 특약으로 정해지게 되죠. 이러한 특약은 법률에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계약자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통거래 약관 속에 있는 면책조항은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이 없게 되는데 즉 무효로 다투게 되는데 이것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 후 급부의 불가능이 됐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채무자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앞에 요건에서도 한 번 더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대해서 입증책임, 이것은 채무자가 유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지체가 또 이행하지 않는 것이 법에 위반해야 되겠죠. 이러한 위법성은 앞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하나의 소극적인 요건이 될 것입니다. 즉 이행지체라는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 위법하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라든가 동시행 항변권, 변제유예 등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위법하지 않다라고 반대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행재치가 있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 이행재치가 있을 때는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이행을 먼저 강제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효력 중에 강제력에 의해서 소구력, 즉 소송을 제기해갖고 이행 판결을 받아서 집행력,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특별한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해야 된다. 즉 대여,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러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처럼 특별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행 지체에 따른 강제 이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행지체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지연배상인데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해서 늦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채권 부분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보배상의 경우인데 계약을 해지할 때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행지체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 일반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주택법상 책임기간을 지나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내에서는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또한 이러한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밝힌 이러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처럼 우리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응용할 수가 있고 역시 판결문에서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름하는 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전보배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행지체가 있으면은 책임이 가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후에는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도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채무자는 지체 후에 불가항력적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지체가 없었으면은 이행이 가능했겠지요. 따라서 지체 후에 불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때 지체가 있을 때에는 이제 책임이 더 가중이 돼서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즉 책임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즉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적인 해제뿐 아니라 묵시적인 해제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 실현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고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의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했을 때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됐다라고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제와 해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 강론에서 계약고 분야에서 자세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행지체가 종료가 되려면 어떤 경우에 종료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 채권이 기본적으로 소멸하게 되면은 이행지체 상태도 끝나게 되겠죠. 즉 소멸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이 소멸했을 때 이행지체가 종료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채권자가 지체를 면제하는 경우, 즉 이행을 유예한 경우에도 이행지체 상태가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즉 변제 기간을 2달 뒤로 연기를 해준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채무자가 이행에 제공을 하면은 이제 이행지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지연 배상과 함께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행지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 후의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 현재 학설은 이에 대해서 이행불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요건과 그 중에 특히 이행지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